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준으로 약 3,300만 명의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진핑和金正恩沿着红海前行。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의 김경호입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이 선거가 끝난 지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권을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진상규명과 재선거라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거의 신뢰성과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위협받는 이 엄중한 전국에서 언론은 양당의 목소리를 어떻게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선관위를 비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재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와 선관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여야의 대조적인 요구사항과 팽팽한 신경전을 정리하며 타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단편적인 여야 공방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청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카드와 국민의힘의 특검 및 재선거 요구를 대조적으로 짚어내는 한편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활동 범위, 인원 구성 등의 정보를 꼼꼼히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본 보도는 헌법기관의 선거관리 부실이라는 국가 거버넌스의 붕괴 문제를 단순히 여야의 정파적 대결 구도로 치환하는 정쟁화 프레임에 머물렀습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선거 무효 소송의 법리적 성립 요건이나 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의 행정적 과실 경로에 대한 날카로운 추적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구제 절차와 선관위의 내부 혁신안 검증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개인의 재산을 넘어선 국가 경제 체력의 가늠자입니다. 자본시장을 강타했던 검은 월요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8,000선을 단숨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 매도세로 인해 7,500선마저 무너지며 금융시장 전체가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9일 저가 매수세의 유입과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는 하루 만에 8% 급등하는 기염을 토하며 8,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보도는 역대 최대 수준의 변동성 추이를 전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율 여건과 금리 추이를 입체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본 보도는 단기적 급등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취해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포장하는 유토피아적 서사를 경계했습니다.
보도 후반부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장중 9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배치함으로써 시장의 겉모습은 폭등했지만 내부의 심리적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본질적 위험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수 사이드카 발동 상황과 외환 당국의 개입을 유기적으로 엮어 시장 반등의 동력을 다각대로 짚어낸 점은 우수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을 해소하는 자산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추상적인 권고를 맺기보다 이와 같은 초변동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또는 자산 배분 원칙을 금융 전문가를 통해 전달했다면 공익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좌우하는 거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남기고 간 선물 보따리에 시장이 뜨겁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동맹부터 거대 인프라 구축까지 화려한 밀월 관계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대국과 글로벌 거대 기업 간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남겨진 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안을 계기로 한 국내 기업들과의 차세대 메모리, AI 팩토리, 피지컬 AI 동맹 구축 성과를 다루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밀월 이면에 숨겨진 플랫폼 종속과 AI 주권 훼손 위험을 경고하며 독자적인 월드 모델 기술 확보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 AI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우수 연구자 유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실무적인 제조 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젠슨 황이라는 글로벌 빅테크 권력자의 방안을 다루면서 언론이 흔히 빠지기 쉬운 기술 낙관주의를 적절히 경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얻어낸 단기적 수혜와 주가 상승 등의 성과를 찬미하는 일방적 서사에서 벗어나 엔비디아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종속과 국가 AI 주권의 상실이라는 거시적인 기술 안보적 위험성을 전면에 배치한 점은 저널리즘의 비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리포트가 제기한 난제들에 대한 구체적 정책 추적과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보도의 지평을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인재 유출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메커니즘 분석이 아쉬웠습니다. 기사는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들과 대학 교수들의 해외 유출을 단순한 처우 문제로 환원하여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중심의 기술 경쟁력 담론을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풀어내야 합니다. AI 주권이나 전력망 같은 낯선 개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변화, 그리고 가정의 전기요금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시민 밀착형 보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정직한 지표는 바로 아이들의 삶일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자 수와 급증하는 정신건강 진료 수치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경고하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14년째 자살이라는 어두운 지표로 포문을 엽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등으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396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등 15개 부처는 사회 정서 교육 확대, 경찰, 소방, 교육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강화, AI 위기 징후 발굴 및 마음 CPR 교육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후반부에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의 나열이라는 안팎의 쓴소리를 함께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청소년 자살이라는 극도로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언론이 범하기 쉬운 감상주의적 과열이나 자극적 모방 심리 유발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비극의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병원 진료 통계와 유가족의 인지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엄중함을 차분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홍보해주는 받아쓰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계 전문가의 쓴소리와 교원단체의 교육 현실 비판을 덧붙여 입체적으로 보도한 점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이 지적한 극한 경쟁의 교육 현실은 기사 마지막 한 줄의 의견으로 가볍게 처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후속 심층 보도를 통해 아이들을 끊임없이 서열화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모는 대한민국의 병리적인 교육 구조가 곧 정신건강 악화의 근본적 결정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제도적 논의를 뉴스 전면에 배치하는 주도적인 저널리즘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도 정작 혼인신고만은 1년 넘게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혼하는 순간 주거와 금융, 세제 혜택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입니다. 관련 보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도는 출산율과 혼인 건수의 반등세 속에서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역설적인 실태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주거, 금융,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월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경차 2대를 보유한 부부에게도 한 대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생활 밀착형 세제 지원안을 제시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정부 입장으로 보도는 마무리됩니다. 본 보도는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페널티라는 다소 추상적인 정책 용어를 시청자의 일상과 밀접한 실물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저출생 극복이라는 담론을 관념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는 미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 계산의 맥락을 짚어준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행정안을 그대로 받아 적는 정책 브리핑에 머물며 저널리즘 고유의 비판적 해설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 대책이 청약이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한 특정 소득층에 편중된 반면 불안정한 고용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청약 및 저축 가입조차 꿈꾸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보듬는 비판적 메시지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합리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반자여야 합니다.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한 곳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예리하게 검증하는 감시자이자 중재자로서 그 책무를 아끼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미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과 소멸 위기로 인해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승부수까지 던지게 된 지방도시들의 현 주소를 주목했는데요. 인구가 급증해 분구를 앞둔 인천 서구의 상황과 40년 만에 재통합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상황 등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방송은 인구 과밀이 걱정인 수도권, 반면 인구 소멸이 걱정인 지방, 지금의 17개 시도체제가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최근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는데요. 동시에 효율적인 국토 운영에 대한 방법을 고민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마치 자석처럼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 현재의 서울. 그에 반해 지방은 인구 공급처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전체 유권자 대비 수도권 유권자 수는 무려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결국 수도권의 표심이 국정을 움직이는 겁니다. 방송은 인구 소멸기임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급증하는 인천 서구로 향합니다. 이곳은 작년을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를 제치고 자치구 중 인구수 1위를 기록했는데요. 부산의 인구수가 나날이 줄어갈 때 이 지역엔 최대 매달 3,000가구씩 전입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의 인구수는 군산과 여수, 거기에 경주를 더한 만큼을 넘는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인천 서구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검단구로 분리되는 확장을 택했습니다. 거리에 들어선 빼곡한 상가들이 보입니다. 다양한 상가들이 고층까지 입점한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많은 3040 세대가 이곳으로 전입을 오는 이유도 병원과 학원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곳 서구만큼은 달랐습니다.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짐을 인증하듯 마치 90년대가 떠오르게 하는 부동산 간판들, 입주 홍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엔 한창 공사 중인 검단구의 임시청사 부지도 보이는데요. 이곳은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도마저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수도권은 늘어나는 인구로 새로운 자치구가 생겨나는 반면 지방도시는 어쩔 수 없이 통합에 관심을 두는데요. 이번에는 대구 경북의 중심 상권 동성로로 향해 봅니다. 한창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한때 동성로는 전국 3대 상권에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로변 1층 상가인데도 임대 간판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건물 한 층이 통째로 빈 곳도 있을 만큼 공실 상가가 즐비했는데요. 심지어 순항을 이어오던 대구 백화점도 폐업 후 수년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과거 중심 상권이었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된 모습입니다. 이번엔 행정 통합을 결정한 전라도 지역으로 향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분리된 지 장장 40년 만의 재통합입니다. 물론 통합특별시 행정본청을 어디에 둘 건지, 광주에 쏠린 인프라를 어떻게 분산할 건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범 직전까지 다양한 쟁점을 두고 막판 논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위해 4년간 20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양질의 일자리와 대기업 유치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역사회, 즉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또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5대 2.5로 그 불균형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데요. 전문가는 이를 두고 자치권과 재정권이 함께 이양되지 않으면 통합으로 인한 실효성을 얻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도의 자치권이나 재정권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람이 그곳에만 머무를 수가 없고 기업도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기엔 어려운 만큼 지역 통합을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한 지자체만이라도 재정권을 강화해주는 방안들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모두가 함께 또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내일에 달린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연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모두가 함께 또 효율적으로 쓰는 것, 바로 그것이 미래 세대의 내일이 달린 선택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치적 판가름을 떠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공감했는데요. 청년들이 자라난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장 혼선을 넘어서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 사이에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좀 의식해서 잔여 투표용지를 줄이려고 했다. 사실 상당히 좀 석연찮고 설득력이 없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잖아요.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전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줄인 종합선거관리지침 개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선관위 개표 현황,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 잠정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남았으나 관내 투표소별 투표용지 배분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0%의 인쇄 비율 하한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선거구, 투표구별로 조정해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하는 단서가 붙어 있었으나 지역 선관위 등이 과거에도 비슷한 투표 경향을 보인 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을 알리는 현장 공무원들의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즉각 대응해 투표용지를 추가 배분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자, 이번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이 제기되기도 했고 선거 무효 주장 등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선거권 침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요.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의무 위반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연관된 몇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선거권 침해에 따른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남들보다 오랜 시간 기다려 투표했거나 장시간 대기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선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1인당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실제 소송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려워 소송 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 즉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신문은 해당 사안은 투표용지 부족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판일 경우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중론을 전했습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일부 지역 재선거가 실시된 독일과 투표 시간 연장과 유권자 소송, 합의로 마무리된 미국의 사례도 보도됐는데요. 어쨌든 향후 선관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요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단 이번 논란 말고도 여러 의혹들로 도마에 올랐었던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 문제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데 관련한 보도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선관위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독립성만 크게 보장받고 외부의 견제나 감시는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의 투표 관리 부실이나 부정 채용 의혹에도 제대로 된 시스템 개선이 없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연속 보도를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법관이 각급 단위 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이 1명뿐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비상임위원이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조직 장악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뉴시스도 비상임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임체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선관위가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받지 않지만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선관위의 외부적 통제 주체가 될 국회의원들 역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수사 의뢰, 고발 권한을 가진 선관위를 감시하고 감독하기 어려울 거라는 건데요. 또 선관위가 부정채용 의혹 등에 대한 개선 의지로 외부 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하기도 했지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SBS는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선거관리위원회 사례를 제시하며 모두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지만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외부의 견제나 감시는 어떤 형태로든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군요. 자,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나 음모론의 불쏘시개가 돼서 선거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참정권의 문제이며 관리기관인 선관위의 부실이라는 접근은 다수의 언론이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되 이번 사태를 세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주장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교묘한 정치 선동의 언사로 바꾸거나 책임 소재를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듯한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간 누적되어 온 선관위의 안일함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부정선거와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오인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시점 같아 보이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와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직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기관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조사와 국정감사 등 앞으로 산적한 일들 앞에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선관위가 그 위상에 맞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쇄신의 방향을 언론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쟁이나 혼란을 부추기기보다 민주주의 사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과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언론도 건전한 공론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시죠. 정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